예, 청구인처 변론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청구인 대리인 장승우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와는 살짝 비껴나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피청구인이 헌법에 대해 언급했던 말을 일별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왜곡된 헌법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서로 소통하는 수단이자 생각을 담는 그릇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용하는 말이 그 말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엉뚱한 의미로, 심지어 정반대의 의미로 쓰인다면 더 이상 소통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만일 그 누군가가 권력자라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소통 단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어 공동체 전체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자신이 당선된 지난 대선 시기에 자주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반헌법적 세력과 헌법 수호 세력의 대결이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헌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에서 대선에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검찰총장 이력을 내세우면서 상식과 공정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강조한 헌법 수호나 상식, 공정과 같은 말들은 유권자들에게 적지 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였는지 피청구인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에서 피청구인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피청구인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 반지성주의를 지목하면서 그 극복 수단으로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얘기한 공정과 상식, 합리주의와 지성주의, 헌법 수호라는 말의 의미가 국민 일반의 보편적인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피청구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 넉 달쯤 되었을 무렵입니다. 미국 순방 중에 피청구인이 사용한 비속어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대통령실은 그 논란을 집중 제기했던 특정 언론사 기자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는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이라면서 부득이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면서 헌법 수호를 내세운 것입니다. 이후로도 피청구인의 반헌법적인 언사는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2022년 10월경에는 적대적 반국가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협치의 대상인 야당을 적대적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2023년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우리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로 갈라진 분열적 상태로 규정하면서 사실상 진보적 시민사회와 야권을 싸잡아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이후로도 정부나 대통령의 비판적인 세력을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을 척결 대상으로 삼겠다는 피청구인의 인식은 갈수록 강고해졌고 그의 언어는 더욱 강팍해졌습니다.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은 피청구인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대해 냉엄한 심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총선 결과를 받아들고도 비판 세력에 대한 피청구인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선거 결과를 부정선거의 탓으로 돌리려는 망상을 키워온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은 급기야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겠다면서 45년 만에 비상계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3 그날 대국민 담화를 필두로
피청구인은 일련의 어지러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밤 담화문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입법 독재가 헌정 질서를 짓밟고 있다고 했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악질을 일삼은 만국의 원흉,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피청구인이 말하는 자유헌정 질서, 즉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핵심 요소는 복수정당제 하에서 야당으로 대표되는 정치적 반대파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존중과 보호의 대상인 이들을 척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대목에서도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강변했습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러한 전도된 헌법 인식은 자신이 검토하였다고 실토한 포고령에도 오롯이 드러나 있습니다. 포고령에는 피청구인을 비판해온 모든 세력들이 망라되어 있고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비상계엄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모든 정치적 반대파들의 입을 틀어막고 손발을 묶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이 내세운 것은 역시나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12.3 비상계엄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차근차근 내디뎌 온 민주공화정의 도정을 물어 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무모하지만 위험천만한 도발이었습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이 이 역주행을 기도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 온몸으로 저항의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과정에서 체득하고 어느새 DNA에까지 각인된 우리가 주권자라는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내팽개친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임을 국민들이 자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권력자의 헌정 파괴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국회로 달려왔습니다. 그 모습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가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날 우리는 살아 숨쉬는 헌법의 실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실로 역사적인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앞으로 설령 독재를 꿈꾸는 또 다른 몽상가의 또 다른 헌법 파괴 시도가 있더라도 그로부터 민주공화국을 지켜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에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피청구인은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언동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말했습니다. 헌법을 파괴하는 순간에도 헌법 수호를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헌법의 말, 헌법의 풍경을 오염시킨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노랫말처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우리도 하루빨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그 첫 단추가 권력자가 오염시킨 헌법의 말들을 그 말들이 가지는 원래의 숭고한 의미로 돌려놓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국민과 함께 이 사건 탄핵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과 헌법의 풍경이 제자리를 찾는 모습을
꼭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측 대리인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저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2025년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하지만 권력자나 다른 국가기관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갖는 재판의 권한도 사실 다른 권력기관이 갖는 힘과 비교할 때 그 힘이 미미합니다. 판단하는 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질문하는 힘에 가깝습니다. 헌재가 갖는 유일한 힘은 바로 그 질문하는 힘, 그리고 그 질문이 갖는 설득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이런 질문의 힘을 공정하고 정의롭게 사용해 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사회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게 된 데에 기여한 수많은 요인 중 헌법재판소의 업적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40년도 되지 않는 길지 않는 역사를 가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나아가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하는 나침반과 안전판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전까지 무시되고 배척되었던 힘없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경청해 왔습니다. 정치, 사회 세력이 서로 치열하게 대결하여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갈등할 때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평화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성취가 가능하였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질문과 판단을 신뢰하고 존중하였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 충돌과 대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위헌적 행위를 옹호하는 일부 정치 세력과 사회 세력들이 헌법을 부정하며 헌법재판소를 흔들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헌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정치인들이 오히려 헌법재판소에 대한 불신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삼고자 헌법재판소의 위기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정치 세력들에게, 정치인들에게 헌법재판소를 흔드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에 공감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질문의 내용을 비판하더라도 질문하는 재판관들이 편향된 사람이라고 선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편견 가득한 이념틀로 재판관들의 생각과 양심을 함부로 규정짓는 행위이며 헌법재판소에 질문하는 입을 폭력의 손으로 틀어막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 호소는 어느 진영의 일방을 위한 호소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자의적인 권력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가장 최후의 기관입니다. 지금은 헌재 흔들기에 여념없는 정치 세력도 언젠가
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때는 헌재 심판정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마저도 무너뜨린다면 우리 사회는 헌법 이전에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미움과 혐오, 그리고 중단 없고 한계 없는 최악의 갈등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87년 이후 도도하게 흐르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역사에 거스를 수 없는 성취입니다. 때로는 민주주의가 흔들리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했습니다. 불의한 권력이 법과 정의를 무너뜨리려 했던 순간, 공동체가 분열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던 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순간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강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한 용기로 그것을 지켜왔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합의이며 그 의미를 내면화한 우리 모두의 가치이고 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는 어떤 진실과 용기가 필요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진실과 용기는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가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진실을 외면하는 순간 무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 사건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는 최고 권력자가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해서 권력 전체의 사유화를 노리는 행위를 허용하는가? 이 사건의 본질을 바꿔보려고 시도하는 세력들은 주장합니다. 이것은 여당과 야당 간의 권력 투쟁이다. 좌파와 우파의 대결이다. 극한의 투쟁을 벌인 야당을 응징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은 정치적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비상계엄과 군을 동원하는 것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거짓 명분과 허위 주장으로 분치를 한다고 해도 민주주의 헌법의 근간을 침해한 행위의 본질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둘째,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헌법을 보호하고 준수하겠다고 선서한 대통령이 날벼락 같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민주공화국을 해체하려고 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모두 빼앗는 포고령을 발표했습니다. 군대를 실은 헬리콥터를 국회에 보냈고 계엄 해제 요구 결의 중인 국회의원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한 피청구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을 다시 권자로 돌려보낸다면 나와 우리 가족의 미래는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책임을 묻는 것은 과거 행위에 대한 응보나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셋째, 우리는 모두를 서로 신뢰해야 합니다. 불신과 분열은 우리를 가장 쉽게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함께 나아갈 때 더 강해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를 갈라놓으려는 거짓 선동과 거짓말들을 이겨내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아야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동료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시 협력하고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들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는다면 그 어떤 권력도 우리의 자유를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맞서며 행동할 때 민주주의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헌법적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켜보아야 했던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경찰과 사법기관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는 일부 젊은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 젊은이들을 비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 현실과 관행이 우리 젊은이들의 꿈을 좌절하도록 만들지는 않았는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합당하고 공정한 희망을 나누어 주었던 것인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단순한 법과 절차로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구성원 모두가 그 공동체 속에서 희망과 신뢰를 찾을 수 있을 때 지속될 수 있습니다. 2025년 민주주의 위기 속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화의 제목처럼 한국이 싫어서 한국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서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헌법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이 사건 탄핵 심판정에 모였습니다. 저희 국회 대리인단 모두는 확신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조만간 내려주실 판단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그 판단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를 일구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단해야 할 시간입니다. 우리 대리인단 모두는 숨죽여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도하고 염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인 대리인 김희수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가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사자 쌍방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법이 정한 절차와 헌법재판소가 확립한 선례에 따라 오늘 2회의 변론 준비 기일과 11회의 변론 기일을 진행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국회 소추 대리인단은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 사유와 필요성을 충분하게 주장하고 소명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뢰와 헌법, 신뢰와 대통령에 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물었습니다. 공자는 대답하였습니다. 식량을 풍족하게 하는 것, 군비를 넉넉히 하는 것,
백성들이 믿도록 하는 것이다. 자공이 다시 물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까? 군대를 버린다. 자공은 또다시 묻습니다. 또 한 가지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식량을 버린다. 예로부터 죽음은 모두에게 있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존립하지 못한다. 논어의 안연편 제7절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정치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묻는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전쟁과 굶주림에 참혹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세대라면 아마도 국방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한 식량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자가 살았던 BC 5세기 춘추 시대의 말기는 그야말로 굶주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시대였습니다. 그 혼란의 시대에서 공자가 통찰한 정치의 근본은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는 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통찰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국민의 믿음,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어느 정권이나 실수와 잘못은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실정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태도가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때 신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실패와 실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사과도 없었습니다. 모든 잘못을 야당과 전 정권에 대한 책임 전가로 일관하였습니다. 어느덧 피청구인의 주변에서는 아집, 불통, 경로란 말들이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그의 인사권 행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 인권을 가장 무시하는 인물을 임명하였고, 청렴과 국민 권익을 보호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을 남용하는 인물을, 권력을 감시해야 할 기관에는 권력에 아부하는 인사를 거리낌 없이 임명하였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혹은 피청구인이 가장 큰 리스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에 밀착해 적극 개입한다는 말들이 정권 초부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주가 조작, 명품백 수수 혐의 등에 대해 야당이 제출한 특별검사 법안에 대통령은 거부권을 고집스럽게 행사하였습니다. 차상병 특검법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청구인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사용한 것은 국가 긴급권과 국군 통수권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수단으로 자신의 정치적 반대자를 척결, 곧 없애버리고자 하였습니다. 주권자를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할 헌법상의 권력을 주권자를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의 비상계엄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요건과 절차에 전혀 맞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폭력을 써서 저지하려 했으나 노렸던 반전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계엄 실행 과정이 실패로 돌아가자 피청구인은 심지어 자신의 명령을 수행한 부하들에게조차 신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부하들에게 모든 죄책을 떠넘기며 그들의 충성심을 배반하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얻으려 했다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기에 그에게 헌법 수호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순간은 취임식의 하이라이트이며 가장 엄숙한 시간입니다. 헌법을 수호하고 준수하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대통령과의 약속이므로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절대적 조건입니다. 피청구인이 위반한 헌법 규정과 원칙들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입니다. 국민들이 부여한 신뢰를 최악의 방법으로 배신함으로써 민주공화국에 대한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공자는 정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나라가 존립하지 못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자가 말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오늘날의 언어로 바꾸어 말한다면 헌법에 대한 신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것들은 특별한 것들이 아닙니다.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입니다. 민주공화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의 평등,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의 원칙 같은 것들입니다. 헌법에는 민주주의가 보호하는 이런 원칙들, 평범하지만 소중한 권리들이 적혀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일상에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것들이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평범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어야 했고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걸고 싸워온 이 가치는 그대로 미래로 이어져 가야 합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민주주의는 스스로 지키지 않을 때 왜곡되고 훼손되며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평범하고도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민주주의자, 곧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작년 12월 3일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이 모든 원칙과 권리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이 습격당한 그 순간에 우리는 민주공화국 최고의 권력이 오히려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당을 괴물로 민주주의 적이라고 규정한 피청구인이 스스로가 괴물이고 민주주의 적이라는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피청구인 행위는 단지 자신에 대한 신뢰를 추락시킨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에 대한 신뢰 모두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공동체의 상식과 보편적인 원칙 그리고 정치와 헌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는 어느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가 아닙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이라는 민주주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헌법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시민들이 헌법전을 찾아 읽고 필사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조문을 읽고 필사하며 슬픔과 좌절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시민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그 합당한 깊이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의 작동을 이해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평화롭고 아름다운 일상이 유린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관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바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의 가치를 침해한 권력자에 대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에 대한 검증은 끝났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 하지만 충성만을 받고자 했던 인물, 상식을 뛰어넘는 언동으로 일방통행만을 일삼았던 인물, 손에 왕자를 새기고 나타난 인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즐기며 역대 독재자 대통령들을 찬양한 인물, 헌법을 준수하거나 소화하기는커녕 파괴한 인물, 그가 대통령이 된 후 부끄러움은 온전히 국민의 몫이 되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민주 헌정사에 있어서 최대의 고비인 지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재판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재판이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지키는 재판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믿으며 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민주주의자입니다. 부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구인의 대리인 송두환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께 이 탄핵 심판 사건에 관한 저희 소견을 말씀드릴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지극히 과중한 부담 속에서도 이 사건의 공정하고 신중한 심리에 매진해 오신 재판관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피청구인이 지난해 12월 3일 돌연히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극심한 혼란과 갈등 상황에 처한 지 이제 84일이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일들을 돌아보면 참으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계엄 선포 당일 우리 국민들이 느꼈던 황당함과 놀라움, 충격과 공포, 불안과 분노 등 지금도 그 느낌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이 사태에 대한 조사, 수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그 주변 일부 인사들이 그 당시 우리 모두 TV 생중계 화면으로 목도한 일들까지 부인하며 상식에 반하는 궤변과 책임 회피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또 다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피청구인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형태로 내란 행위를 벌인 것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합당한 헌법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탄핵 심판입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의 일련의 내란 행위, 그 사실관계와 성격은 기실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합니다. 헌법 제7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의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도 아닌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이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동기와 목적으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 과정에서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 및 부서 등 절차를 갖추지도 않고 헌법 제77조 제4항에 따라서 지체 없이 국회 통과할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불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의 활동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하는 내용의 계엄 포령을 발령하고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 통제 및 체포를 위한 병력을 출동시키는 등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는 사실은 이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증거조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수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미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증거도 제출한 바가 있어서 이 점에 관하여는 더 이상 중복하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해서 어떤 헌법적 대응을 할 것인지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이와 같은 피청구인의 행위에 있어서 그 위헌 위법의 정도, 위헌 위법의 중대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한 개의 질문 또는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이 사건에서의 위헌 위법보다 더 중대한 위헌 위법 사유가 과거이든 미래이든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탄핵소추 사유는 요컨대 기자회견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한 대통령의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는지 여부였고 2017년 대통령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의 소추 사유는 어떤 특정 민간인의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한 행위가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사건의 소추 사유는 위헌 위법한 계엄령 선포 그리고 그 전후에 걸친 국회 선관위 침탈, 다수의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구금, 시도 등 내란 행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의 전 체계 내에서 가장 중한 법정형이 규정된 범죄가 내란죄라는 점을 굳이 상기하지 않더라도 헌법 법률 위반의 중대성 면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위헌 위법성보다 더 무겁다고 평가할 사유는 과거에도 또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의 국법상 지위가 어떠한지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 헌법의 수호자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는 헌법 제66조 및 74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이와 같은 엄중한 책무를 수행할 확고한 의사와 능력 그리고 자격을 갖추고 있을 것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공적인 행위에 대한 평가는 당연히 이러한 국법상 지위와 성격에 비추어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돌아보면 피청구인이 당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납득하기 어렵고 실은 매우 괴이적었습니다. 그 담화 내용을 보면 국회의 탄핵 남발 그리고 예산 삭감 등으로 국정
운용이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설명을 하더니 그 어떤 다른 사정의 설명이나 주장도 없이 갑자기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피청구인이 그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졌거나 또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 자는 그것만으로도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말하는 국정 운영의 어려움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대통령으로서는 여야의 대립, 갈등, 국회와 정부의 불통 등이 그 원인인지를 살펴본 다음 무엇보다 먼저 국회 또는 여야당 정치 지도자들과의 대면, 대화, 설득, 협상 등 노력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의 필요에 대비하여 헌법은 제81조에서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이러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상대당과의 대화, 대면 등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불타협의 자세를 완고히 유지하던 끝에 난데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동시에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켰던 것입니다. 이는 피청구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 그리고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와 책무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적어도 지난해 봄 이후 정, 관, 군의 측근 인사들과 대화하면서 국정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비상대권을 여러 차례 운유하였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매우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비상대권이라는 용어는 중세 시대 이후 서구의 이른바 절대왕정 시대 또는 왕조 시대에 존재했던 개념으로 근현대 국민 주권 국가의 헌법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국가 긴급권과는 그 발상의 기초가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실제로 이 사건 비상계엄의 선포 및 일련의 내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 등을 전혀 괴념하지 않고 함부로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피청구인이 과거 절대왕정 또는 왕조 시대의 비상대권 개념에 함몰되어서 현대 국민주권 국가의 대통령직에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대착오적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피청구인은 헌법 수호자로서의 의사와 능력, 자격, 나아가 국군 통수권을 보유하고 행사할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도저히 볼 수 없습니다. 또 한편 피청구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우선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군병력을 출동 침투시켜 제압하고서도 이제 와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을 하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한 선거관리 시스템의 점검이라면 대통령의
통상적인 행정권한 행사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청구인 스스로 병력을 출동시켜야 할 국가 비상사태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자백한 것과 같습니다. 이 밖에 피청구인은 억지 주장과 궤변으로밖에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였는데 이를 전부 매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 당일 군인들이 국회에 출동 진입을 했으나 그로 인한 무슨 유혈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군인들이 국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는 마치 야간 주거 침입 강도범이니 그 강도범을 집에서 밀어내려고 한 집주인을 폭행범으로 몰아붙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만약에 12월 3일 그날 밤 민주시민 의식이 있는 국민들이 즉시 국회 주변으로 달려가 계엄군의 국회 진입을 막아서지 않았더라면 또 현장에 출동한 군인들이 그 제복 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민주적 양식과 양심에 따라 피청구인의 불법적 명령에 소극적 저항을 벌이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리하여 피청구인의 의도와 계획이 그대로 진행되었더라면 그 후 얼마나 끔찍한 사태가 벌어졌을지 상상하면서 지금도 몸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세상에 2시간짜리 계엄이라는 것이 있는가? 의원 등 체포 또는 유혈 사태가 실제 발생하지 않았으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국회의 해제 요구 의결을 당연히 예상한 경고용 계엄, 심지어는 계몽령 운운함으로써 차마 할 말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의 전 과정을 비상한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이 어떤 궤변을 농하더라도 그 허구성, 그 허위성을 간파할 능력이 있으며 따라서 그에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피청구인이 국민 대다수의 바로 눈앞에서 위법한 만행을 펼쳐 보이고서 그 후에 억지 변명과 궤변으로 잘못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판단 능력을 얕잡아보는 오만함일 뿐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피청구인이 나름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 사건 비상계엄 및 1년의 내란 행위를 계획해 왔으나 정작 그 실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로 인하여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객관적 상황이 충분히 밝혀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그에 대해서 당당하게 과오를 시인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는커녕 억지 변명과 궤변, 책임 회피, 그리고 피해자 코스프레 등으로 일부 지지층을 향한 선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2개 진영으로 나뉘어서 상대 진영에게
증오와 분노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은 그러한 혼란 상황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정치적 반대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서 일거에 척결할 기회를 갖고자 골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광인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또한 증오와 분노로 이성을 잃은 자에게 다시 흉기를 쥐어줄 수는 없습니다. 헌법 수호자로서의 책무를 망각하고 헌법 규정과 그 정신에 역행하여 헌법과 헌정 질서를 공격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 수호자 겸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청구인의 무모하고 무도한 행위를 그 행위로 인한 헌정 질서의 위기, 그로 인한 현재의 혼란과 갈등, 반목, 적대의 상황을 가장 빠르게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의 이 탄핵 심판은 단순히 피청구인 한 사람의 대통령직 유지 여부를 가리는데 머무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우리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며 입헌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장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재판입니다. 우리의 입헌민주주의는 이제까지 여러 차례 위기를 경험한 바 있었으나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용기와 지혜로 이를 극복해 왔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그 고통스러웠지만 위대했던 그 발걸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탄핵 심판은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 헌정 질서의 위기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제 우리 헌법이 그 스스로 헌법 및 헌정 질서의 수호 장치로 마련해 둔 이 탄핵 심판 제도를 통하여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와 일련의 내란 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분명하게 공권적으로 확인 선언하고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확정적으로 배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법의 명령, 국민의 명령, 역사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서 피청구인을 대통령직에서 마땅히 파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피청구인 측에 우선 1시간 변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휴정 후에 1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이동찬 변호사입니다. 종합 의견을 대리인들이 주제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결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야당의 다수 의석을 악용한 정부 정책 발목 잡기, 입법 폭거,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정책 발목 잡기입니다. 대통령은 연금, 노동, 교육, 의료의 4대 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초고령에 직면했고 연금 개혁은 국민들 노후와 청년 미래가 걸린 시급한 핵심 과제입니다. 정부 여당은 기금 수익률 제고 등 개혁안을 제시하고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구성을 제안했지만 야당은 특위 구성조차 거부했습니다. 다음 노동개혁.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원칙으로 노조원 고용세습 등 부당채용 철폐, 노조회계 투명화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관행, 제도 선진화를 추진했지만 야당은 모두 반대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방과 후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AI 교과서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야당은 여야 합의도 없이 반대 입법만을 민주당 단독으로 강행 통과시켰습니다. 의료개혁, 필수 의료 및 지역 의료 강화의 필요성을 호소하였음에도 야당은 대안 제시도 없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불참하는 등 갈등 양상을 방관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반도체 산업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산업은행 부산 이전, 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강화 등에 필요한 정책 입법들을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민생 분야에서는 과도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민생 법안들을 추진했지만 역시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첨단 전략 산업의 에너지 수급, 전력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첨단 에너지 3법 역시 추진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가로막혔습니다. 중국 등 외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반대했습니다. 지방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과학기술 산업의 발전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를 추진했지만 모두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고 저출생 위기를 맞아 인구 전략기획부를 수립하고 신설하고 아이돌봄 지원을 확대하고자 했지만 역시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다음 입법 폭거입니다. 법률 제정과 예산안 심의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고 국회의 의사는 다수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 예산에 관한 이러한 권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헌법입니다. 즉, 국회의 법률 제정, 예산안 심의는 국민주권주의와 기본권 보장, 즉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고 법치주의, 법률은 헌법에 따라야 하며 권력 분립, 입법권으로 행정권, 사법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헌법상의 원칙들은 단 하나를 위해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입니다. 입법, 예산 등 국회의 모든 활동은 국민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국민 이익에 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국민 이익에 반하는 입법, 예산을 자행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법 폭거입니다. 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2주 만에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셀프 방탄 보복법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밖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들인지
하나라도 우리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5천만 대한민국 국민 중 단 한 사람을 위한 법들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장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노사 간 갈등을 격화시키고 노조로 방송을 장악하는 법들, 1인당 25만 원씩 퍼주겠다는 대표적인 포퓰리즘법, 자금 세탁을 조장하고 정부 예산은 발목 잡고 중국의 기술을 팔아넘기는 이 법들, 모두 그 위헌성이 크고 국익을 침해하는 법들임에도 야당은 계속 반복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권한대행조차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일방적 삭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피땀으로 만든 돈입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우리 경제, 어려운 이웃, 대한민국의 미래, 우리 아이들을 위해 쓰여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귀중한 예산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 잘 쓰기 위해 대통령은 전국을 발로 뛰며 정책을 개발하고 그것으로 정부 편성 예산안이 마련되었습니다.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예산안의 심의 확정권은 국회에 있지만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따라서 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하여 정부 여당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삭감, 단독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지난 12월 1일 정부의 핵심 예산을 4조 1천억 원 삭감, 단독 처리하였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삭감한 예산들의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들의 수사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사회 안전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으로부터 밀반입되어 학원가까지 퍼진 마약 수사를 어렵게 했습니다. 법무부, 감사원까지 보복성으로 예산을 대폭 삭감했습니다. 대통령 체포 구속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범죄까지 저질렀던 공수처의 예산은 증액해 주었고 최근에는 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늘려주는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량 살상 무기에 대응하는 핵심 국방 예산을 사실상 전액 삭감하여 안보를 위기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생명, 나아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이적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사실상 전액 삭감, 산유국의 꿈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인정하는 원전 강국이고 원전 기술은 우리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 수출의 필수적인 신기술 R&D 예산 90%를 삭감했습니다. 현재 세계 원전 시장의 70%는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방통위의 경우 예산 삭감으로 소송비가 없어 글로벌 대기업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도 못하고 있습니다. 유류비가 없어 차량 운행을 못하고 운영비도 없어 방문객에게 차 한 잔 못 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국무총리 역시 이 법정에 나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사무실 청소도 각자 해결하고 화장실도 가까운 공원이나 다른 관공서에 가서 해결하는 등 정부 효율과 공직사회 사기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수사관들은 사비, 상금까지 털어 마약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한 예산 삭감은 이미 현실로 다가와 부처별 업무 그리고 나아가 국정 운영에 심각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은 대통령 당선 후 취임 전부터 이미 대통령 탄핵을 추진해 왔습니다. 온갖 이재명 방탄법, 보복법, 위헌입법들을 자행하고 줄탄핵으로 일할 사람 모두 집에 보내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은 모조리 발목 잡고 예산은 일방적으로 삭감했습니다. 국정이 마비되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였습니다. 홍장원의 수상한 메모나 곽종근의 오염된 진술, 병실 베드에 누워있는 조지호에 대한 수십 시간의 조사, 어쩌면 이런 것 따위는 필요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니 이때다 싶어 내란이다,
얼른 탄핵시켜서 끌어내리고 이재명 대표 피선거권 박탈 전에 조기 대선 치르자. 이것이 현재 국회에서 절대 다수상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칸트는 모든 인간은 목적에 따라 행동한다고 했습니다. 야당의 입법, 예산과 관련된 일련의 폐악 행위에는 세 가지의 일관된 목적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국익을 침해한다는 점입니다. 민생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기업들 사업 잘 되고 일자리 늘어나고 국익이 신장되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못한다고 할 수 없을 테니 말입니다. 둘째, 반대로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마약 팔고 우리 기술 탈취해가는 중국, 북한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간첩들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어렵게 하고 야당 대표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여 수백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국정 운영 마비시켜놓고 대통령을 빨리 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전에 탄핵해서 끌어내리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야당이 했던 예산, 입법, 탄핵 하나하나 국익에 반하는 것들 해놓고 그것이 진정 국민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 다수결을 빙자한 민주주의 파괴,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권력 분립의 파괴, 이적 행위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해놓고 이제 와서는 대통령이 추진하던 개혁, 정책 입법, 우리가 하겠다, 예산도 다시 증액하자, 우리가 중도 보수를 대신하겠다라고 합니다. 형법 87조 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대한민국에서 국가 권력인 행정부, 사법부를 배제하려 하고 국헌을 문란하게 한 자들, 도대체 누구이고 누가 내란범입니까? 야당이 초래한 이 사태, 국가 위기 상태, 국가 비상사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래놓고 야당은 진정으로 정부 여당과 대화할 생각이 있었다고, 대통령이 대화할 자세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3일 밤 국무총리, 국무위원들은 정무적 부담, 경제, 외교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걱정하고 반대하고 또 일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해법으로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헌법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결심한 이유입니다. 저는 14개월 딸아이를 둔 아기 엄마입니다. 계엄 당일 6퇴 후에 소파에 누워있다가 계엄 선포를 보고 바로 법조문을 확인하였습니다. 민주당이 다수당인데 금방 해제가 될 텐데, 대통령이 검사인데 그 사실을 모를 리 없을 텐데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역시나 금세 국회에 해제 의결이 있었고 계엄은 해제되었습니다. 담화문을 찬찬히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느라 몰랐던 민주당이 저지른 폐악을,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확인하고 아이와 함께 하려고 비워둔 시간을 나누어 이 사건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계몽되었습니다.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 세력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약 4개월 전 선고된 민주노총 간첩 사건에서 최근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간첩들의 지령에 의하여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괴담입니다.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대학살 만행을 폭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 민주당의 플랜카드입니다. 인류를 향한 핵테러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간첩 지령과 비슷한 단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 괴담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데 1조 6천억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1조 6천억 원은 민주당이 삭감한 대안고래 프로젝트 497억 30번, 민주당이 삭감한 민생범죄 수사 특활비 특경비 587억 27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아이들보험 지원 사업 384억 40년치, 민주당이 삭감한 전공의 지원 예산 931억 17년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9일 당선되었습니다. 간첩들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윤석열 놈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정, 기회, 새로운 변화로 청년들이 보수화되는 것을 막고 진보 민주개혁 세력의 역량상 우세를 보장하도록 조직 사업을 하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또한 윤석열이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할 것이니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조직적으로 공세 전개하라. 그리고 윤석열 논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집요하게 압박 공세를 강화하라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윤석열 탄핵투쟁의 불씨를 지펴 올리라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전까지 약 178회에 달하는 윤석열 퇴진 탄핵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사건 계엄을 내란죄로 고발한 자는 민주노총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2월 21일 며칠 전 이재명은 민주노총을 찾아가 민주노총은 탄핵 사태 때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고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간첩들은 국회 진입에도 적극 개입하였습니다. 진보당과 연대하라. 정의당의 당 지도부를 장악하도록 밀어주라. 한편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계엄 문건을 친위 쿠데타로 몰아 2018년 기무사령부를 해체하였습니다. 104일 동안 200여 명을 조사했지만 내란 음모는 전원 무혐의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내란몰이를 예행 연습해 두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헌신해왔던 군인들에게 모욕과 고초를, 간첩을 잡는 방첩 사업 업무를 질적 저하를 야기시켰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020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였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에게 국민이 부여한 대정부 견제권이라는 것을 앞세워 지금까지 총 29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계엄 전까지 22차례, 계엄 이후 22일 동안 7차례, 수사 방해를 위하여 검사에 대한 14차례, 언론 장악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6차례의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차례의 인용은 없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국무위원입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자 간첩은 민주노총에 지령을 내렸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윤석열 퇴진 함성이 서울 시내를 흔들게 하라. 박근혜 년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라. 북한이 지시를 내린 구호는 국민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퇴진이 추모이다. 입니다. 그 구호는 실제 사용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퇴진이 추모다. 국민들이 죽어간다. 이게 나라냐. 라는 구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구호를 사용한 단체는 촛불행동입니다. 촛불행동 상임대표 김민웅은 민주당 김민석의 친형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확인한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의 마지막 지령입니다. 우린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디서 얼마나 어떤 지령을 내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만장일치로 기각되었습니다. 직무정지 기간은 167일입니다. 29차례 탄핵 중 14건은 검사에 대한 것입니다. 제1차 검사 탄핵입니다. 헌정사상 첫 번째 검사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날은 이재명의 백현동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영장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해임 건의안 그리고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소추를 맞불로 상정하여 가결시켰습니다. 검사 안동환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직무정지 된 기간은 251일입니다. 제2차 검사 탄핵, 검사 이몽석,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 검사 이희동, 그리고 제1차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을 23년 11월 9일 발의하였고 철회하였습니다. 이 중 검사 이정섭은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화 유용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2023년 12월 28일 제3차 검사 탄핵, 검사 손준성, 검사 이정섭에 대하여 그리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다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철회하였습니다. 그 철회 사유는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를 검찰청법 위반으로 탄핵소추한다고 하여 황급히 철회한 것입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고민정 등 168인 등의 발의로 제출되었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권은 이와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최소한 탄핵소추안을 쓰는 성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023년 11월 29일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에 대하여 세 번째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이동관은 20일 사이에 3번이나 탄핵 발의를 당하였습니다. 탄핵이 가결되면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므로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결국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성의한 장난 같은 탄핵소추 발의와 철회, 재발의에 대하여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장들을 상대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하였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각하했습니다. 결국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결되었고 검사 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는 탄핵 사유 대다수가 직무와 무관, 특정되지 않아 전원일치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직무 정지 기간은 272일입니다. 제4차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2024년 6월 27일 방송통신위원장 김홍일 탄핵소추 발의되자 자진 사퇴하였습니다. 제4차 검사 탄핵 2024년 7월 2일 검사 박상용, 검사 강백신, 검사 엄희준, 검사 김영철에 대하여 탄핵소추 발의가 있었습니다. 검사 강백신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엄희준은 이재명에 대한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수사하고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한 검사입니다. 검사 김영철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을 수사한 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수사검사입니다. 검사 박상용의 탄핵소추 사유입니다. 민원인 대기실 바닥에 설사를 하고 벽에 대변을 발랐다. 이화영에 대하여 이 보이는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와 종이컵에 소주를 따라주고 진술을 회유하였다.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이 표적수사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탄핵소추 사유였습니다. 당연히 이화영의 주장은 항소심에서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5일 제5차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리 이상인에 대한 탄핵소추가 발의되었고 다음 날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진숙은 2024년 7월 30일 방송통신위원장에 취임을 하였고 그 다음 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단 이틀 일하였는데 헌재는 4대4로 기각을 하였고 직무정지 기간은 174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사드 고위지원 및 2급 비밀을 중국에 유출한 간첩행위를 감사하는 것을 표적감사라고 민주당은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24년 12월 2일 독립된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검사 최재훈, 검사 이창수, 검사 조상원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루 뒤 그 다음 날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반국가 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업무의 마비, 삼권 분립 원칙의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 독재의 파쇼행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의 계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2024년 12월 5일 검사 최재훈, 이창수, 조상원에 대한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장 체제에 대해서도 탄핵을 가결하였습니다. 감사원장의 탄핵 사유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지조차 않았고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도 모호하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4년 12월 4일 피청구인에 대하여 1차 탄핵을 발의하였고 그 사유 중 일부는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한 외교정책을 고집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7일 4시간이 넘게 기다렸으나 정족수가 미달되었고 민주당은 계속하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김영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발의, 결국 이상민 장관은 사임하였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쉬이 이뤄질 것 같지 않자 한동훈에 대한 체포설, 정치인에 대한 체포설, 판사에 대한 체포설이 난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12월 12일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소추가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체포설만 가지고 부족하자 2024년 12월 13일 김어준이 한동훈에 대한 사살설을 터뜨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뉴스가 이제는 가짜인 것을 압니다. 결국 2024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가결되었고 헌법재판관이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대행에 대하여 각종 사유로 탄핵 카드를 꺼내고 있는 것을 국민 여러분들은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은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024년 12월 23일 국무위원 총 16명 중 5명만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하니 법안이 자동으로 발효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2025년 2월 20일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 기존 재판관의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헌법 제112조 제1항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대통령 담화문에서 나왔던 하이브리드 전 그와 관련해서 계엄 선포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 헌법 77조 1항과 계엄법 2조 2항의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상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으로서 전시, 사변과 같이 전쟁이나 물리적 폭력이 발생한 경우만을 상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정의 위기는 전쟁, 폭동과 같은 경성 위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기에서 연성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과 국가를 수호해야 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은 이러한 연성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이에 방어를 해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방금 두 변호인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지만 비록 전시사변은 아닐지라도 헌법 헌정 질서가 중대한 위기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은 익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서는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금 보았듯이 국회의 탄핵 난발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헌재의 기능마비, 국익에 반하는 국회의 입법 독재, 재정적 부담이나 위헌성이 짙은 입법 폭주,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정부의 정상적 작동 불능, 이런 상황에 비추어서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하이브리드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은 정규전 이외의 비정규전, 테러, 심리전, 여론전, 인지전, 사이버전 등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전개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사용하여 치르는 전쟁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전은 재래식 전력과 경제력이 떨어지는 사회주의 국가나 일당 독재 국가들이 서구 진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을 상대로 하여 펼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틈을 파고들어서 여론전, 심리전, 사이버전을 전개하기가 상당히 용이하고 반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을 인식하고 방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 이론의 대표자인 게라시모프라는 분은 하이브리드전이 6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통상 4단계 정도 돼서 재래식 전쟁이 발발하게 되며 그러한 경우 상대 국가는 이미 하이브리드전의 전개로 인해서 국력이 쇠퇴하고 사회적인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서 재래식 전쟁 수행력이 대폭 약화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의 주권 및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그 위험성을 인식하고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하이브리드 전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식 하이브리드 전의 명칭을 초안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에 나오는 초안전이 아니고 한계를 초월한다, 한계가 없다고 하는 의미에서 초안전입니다. 지금 중국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펼치고 있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전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살펴보면 그들이 한국에서도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한번 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2019년 및 2021년 캐나다 총선에 계획을 해서 최소 11명 이상의 친중 후보를 당선시켰습니다. 이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을 때 중국 당국은 터무니없다고 부인을 했지만 캐나다 정보당국이 1년여에 걸쳐 조사 결과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했습니다. 캐나다에는 많은 중국 교민과 기업과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용해서 친중 후보에게 불법 자금을 지원하고 선거 운동을 도와주며 반대로 반중 후보에 대해서는 낙선 운동을 하고 흑색 선전을 유포하는 등으로 정치적 영향력 공작을 합니다. 특히 선거철에 다가와서 반중 정책을 펼치면 경제 타격을 받는다. 대만과 친교를 맺고 그들을 지원하면 중국과의 전쟁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의 불안감을 퍼뜨립니다. 소위 평론가 언론을 통해서 그러한 여론전, 심리전을 전개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형태의 여론전입니다. 그 외에 중국은 2020년 호주 선거에도 개입했습니다. 호주에 광산업이 큰 이권이 있기 때문에 호주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지위를 주기 위해서 총선에 개입을 했고 대만 선거에는 물론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시진핑은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은 과거 중국의 일부였다라고 하는 인식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일반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한국에 있는 제한 외국인의 37%인 96만 명 정도가 중국인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민주연구원과 중국 공산당의 중앙당교는 교류 협약을 맺어서 친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하여서 시진핑의 중국몽과 함께 하겠다고 하여서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찬동 의지를 표명하였고 이재명 대표 역시 주한 친중 대사를 만나서 굉장히 친중 성향을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공자학교가 많이 있었는데 그 공자학교가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많은 나라들에서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23개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나 괴테 문화원 같은 것은 대학교 밖에 있습니다. 순수한 어학원입니다. 그러나 공자학원은 대학에 설치해서 학생들에 대한 비판의식을 마비시키고 정치적 영향력 공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공자학원의 책임자가 중국의 통일전선 공작부의 부장,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급 인물들이 했다고 하는 것이 그 공자학원의 성격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을 만나서 대만의 선거에 직접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고 하는 정협의 주석을 맡고 있는 왕홍인이라는 인물이 개입 방식을 전면적 개입 방식에서 분산식 개입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분산식 개입 방법으로 중점을 옮겼는데 그것은 여론전, 심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한 여론 가짜 뉴스라든지 또는 흑색 선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중점을 바꾸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런 하이브리드전을 치르기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친중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저 인물이 왕홍인이라는 인물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대만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에 책임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2018년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민주주의와 선거라는 제목으로 외국 정치인 5명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3명이 중국인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올라간 인물이 저 왕홍인입니다.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왜 저런 인물이 등장하고 그 사람을 찬양하는 영상이 나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게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3년 하반기까지 외국인을 투표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이것을 발견하고 개표 현장에서 항의를 했더니 중국인이 더 중립적이지 않아요? 하는 선관위 직원의 어처구니 없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자, 가장 하이브리드 공작에 취약하고 중요하면서도 취약한 것이 중앙선관위의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 서버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에 보안 점검을 한 결과 분명히 2020년 총선이 치러질 당시에 중앙선관위는 선거 망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의 염려는 전혀 없고 사이버 시스템을 통한 전산 시스템을 통한 투개표 조작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국정원의 보안 점검 결과 2020년 총선 당시 선거 망분리는 너무나 미흡해서 해커의 공격에 사실상 무방비 상태였고 통합유권자명부가 탈취 가능했으며 사전투표관의 사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인 탈취가 가능했고 사전투표지 관리가 미흡했으며 사전투표지 인쇄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 종합하면 사전투표에서 투표자 숫자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고 투표지 용지도 얼마든지 인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 나왔던 이런 회기망측한 투표지들이 무더기로 나오는 겁니다. 재검표할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수천 장의 형상기억 복원 종이로 인쇄했다고 하는 저 신권다발 투표지. 정상적인 투개표 과정을 거쳤다면 절대 저런 형태로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위 일장기 투표지. 우리 도태호 변호사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 저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은 저걸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투표관리록에 기재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본드로 붙어있는 이상한 투표지들, 저게 어떻게 개표와 개표를 거치고 난 다음에 저런 투표지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유로 인해서 국민들 사이에 선거 시스템에 대한 의혹과 염려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 공작 앞에 무방비 상태로 놓여져 있는 상황 하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감사원이 아까 발표했지만 감사원이 2024년 10월 말경 사드 배치에 대한 관한 기밀을 중국과 시민단체에 유출한 전 정권의 고위 관료들을 고발하자 국회는 감사원장을 탄핵했습니다. 간첩 행위를 은폐하고 덮어주기 위한 탄핵이라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중국인의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간첩법 개정에 반대하였고 국가 핵심 산업기술 유출 통로가 될 수 있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저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으며 방산 수출 시 국회의 동의를 요구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도 의결하여서 중국의 하이브리드 전개를 오히려 돕고 있다고 비난받아 마땅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인 피청구인은 거대 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인한 행정부, 사법부 기능마비,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인한 국방과 서민경제의 파탄, 마약 범죄 수사들의 심각한 차질,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헌적인 입법 양산,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입법의 무산 등으로 사실상 무정부 상태로 흘러가서 국가와 헌정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절감했고 나아가 국가적 이익이 침탈당하고 있고 그것이 심지어 입법화, 제도화되고 되려는 위기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고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직접 호소하고 국민들이 감시와 견제의 눈을 떠서 이러한 사태를 막아줄 것을 호소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예,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의 정당성,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와 제도적 해결의 좌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Stop the Steal,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문구입니다. 국가 주권, 국민 주권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지키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아래에 핏방울 같은 기표인의 모양이 보입니다.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을 위한 50선거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재산이 많은 사람도, 까막눈의 시골 촌부도, 미국 유학 박사도 모두 한 표씩이며 성인이면서 배제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한 이 한 표는 천부 인권적인 각 개인의 존엄성에 바탕한 피 같은 주권자의 상징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권자의 고유한 인격적 결단이 들어있는 투표지가 이렇게 찢어지고 짓이겨진 채 삼립방 박스에 처박혀 굴러다녔습니다. 마지막 1장기 투표지는 투표록과 개표록에 아무런 특기사항 기재도 없다가 재검표장에 총 1974표 중 1000장 이상 나타나 한 글자도 보이지 않는 294표가 새롭게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거소송에서 위 투표소 투표관리관은 저렇게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를 보지도 듣지도 못했으며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사람 중 한 사람도 자신과의 통화에서 저런 투표지를 본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습니다. 실제 투표장에는 나타난 적이 없었고 조작된 숫자를 맞추기 위해 급조된 가짜 투표지로 의심받는 1장기 투표지들에 대해 판결문은 투표관리관이 인지하지 못한 것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날인을 담당했던 투표 사무원 2명과 현장을 참관했던 복수의 사람들을 증인으로 추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2장에 1장꼴로 인형이 뭉개진 투표지들이 유권자 1000명에게 배부되었는데 단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투표록에 기재된 바 없었고 개표장에서도 모두 유효표로 취급되었다는 가정이 상식박히고 납득될 수 없는데도 개표 참가자들 또한 추가로 조사된 바 없습니다. 판결문은 또한 제기된 각종 전산적 의혹에 대해 2020년 10월 14일자 현장 검증 결과를 근거로 사전투표 시 통합선거인 명부 조회를 위하여 사용되는 선거망은 업무망과 망분리가 되어 운영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문이 총 5회나 거론하는 2020년 12월 14일자 현장 검증은 선관위 직원이 2시간 동안 74장의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선관위의 일방적인 PPT 발표가 선거망과 업무망의 망 분리를 사실로 인정하는 근거가 된 것입니다. 판결문은 또한 원고의 주장처럼 위조된 사전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투표지의 위조를 위한 용지 구입, 인쇄, 날인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고 사전투표자의 수를 부풀리기 위한 중앙선관위 서버의 보안을 뚫고 침투하는 등 전산 조작이 필요한데 이는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0월 국정원은 보안 점검을 통해 선관위의 선거망과 업무망 사이의 망 분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카페에 앉아 인터넷을 통해 통합 선거인 명부 조작이 가능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 보안 점검 결과와 백종욱 증인 신문에 따르면 해커는 투표지에 인쇄되는 청인과 사인을 탈취하여 사전 투표 용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었습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본 법정에서 선관위는 해당 선거의 사전 투표 용지 발급에 지난 선거, 전전 선거의 자녀 롤 용지를 사용해 왔고 그 대장 관리는 엄격하게 되지 않는다고 자백했습니다. 국정원의 점검과 두 증언을 종합하면 판결문에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던 용지 확보, 인쇄 날인, 서버 침투가 모두 가능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해킹을 통해 가짜 투표 용지를 무한 제조하는 것이 가능했던 상황인 것입니다. 각종 이상 투표지 속에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들을 찍은 표들이 섞여서 발견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작되어 공표된 숫자에 따라 가짜 투표지로 재검표에 대비하고자 하면 차이가 나는 특정 후보만의 표가 아니라 투표소 단위별로 조작된 숫자에 맞추어 모든 후보들의 표를 일습으로 제조하는 것이 훨씬 쉽고 티도 덜 나기 때문이라 추측됩니다. 판결문은 또한 가짜 투표지를 다량 위조하여 진정한 투표지와 대체하였다면 위조 투표지 상자와 진정한 투표지 상자를 바꿔치기 했어야 하는데 이는 정황상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울 선거구의 투표지 보관 당시와 1년 반 뒤 이루어진 재검표 당일의 문손잡이 봉인 상태는 봉인된 종이 테이프의 접힌 위치와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와 크기가 확연히 달라 누군가 투표함 보관실에 봉인을 떼고 다시 붙였음이 명백합니다. 결국 선거 관리에 대한 문제 제기를 봉쇄하는 절대 권위처럼 내세워지는 대법원 판결문은 충실한 사실 조사와 전산 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는 점이 유념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부실한 대법원 판결이 다른 사건들에서 추가적인 논의와 조사를 차단하고 자동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근거로 악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선거관리 시스템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 위기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사정과 그 노력의 좌절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정당이 나서 싸웠을 텐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면 실제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닌가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를 관리, 감시하며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모든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이라는 위중한 범죄 혐의로 단죄할 수 있는 막강한 기관입니다. 게다가 국정원 보안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대표를 뽑을 때 이용하는 선관위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 소위 K보팅 시스템은 온라인 접속 코드나 개인별 로그인 절차가 너무 허술해서 해커가 다수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리 투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변경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거대 야당이 국정원 보안점검의 의도를 왜곡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을 비난하고 선거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을 직접 고발까지 하면서 편향적으로 선관위를 비호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전형적인 선출직이면서 각종 선거법의 칼 아래 놓여 있는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와 정치권은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국회가 어렵다면 수사기관이 나서 문제 해결에 접근해 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파주을 금촌 이동 제2투표소 당일 투표록에 기재된 약 20장의 날인 없는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 나타나지 않아 재검표 투표지들이 위조 반입된 의혹에 대해 고소한 사건을 보면 투표록이 실수로 기재되었을 수 있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고 같은 이유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후 고등검찰청으로 갔다가 단 몇 줄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 고등법원에 재정 신청을 접수했지만 다시 기각되었습니다. 재검표 후 3년 동안 여러 수사기관을 돌고 돌았던 이 사건은 현재 마지막으로 재항고되어 원래의 선거소송이 진행되었던 대법원으로 다시 가 있습니다. 영등포을 투표지 보관장소 출입문 봉인훼손 고발 사건에서는 봉인지를 훼손한 성명불상자의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결정이 통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오히려 사전투표자 수를 정확히 계수하고자 CCTV를 설치한 시민들을 선관위의 고발에 따라 신속히 기소하였습니다. 선관위는 또한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내세워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를 거부했으며 선거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는 한 번도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2023년 국정원의 점검 역시 보안 상태 점검에 제한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선관위는 사법부와 입법부, 수사기관과 감사원 같은 행정부 3권 모두에 의해 제대로 견제와 감독을 받은 바 없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를 견제할 유일한 기관은 국가 원수의 지위인 대통령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늘 내세우는 독립의 주장에 걸맞게 스스로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왔을까요? 선관위는 몰디브 출장으로 대표되는 특혜, 초고속 승진 신의 직장, 국회도을 손 못대와 같은 기사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내부적인 견제와 자정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2024년 수원정 선거구 전체에서 투표지 분류기만을 거친 1차 결과값이 최종 결과값으로 공표되자 늘 그렇듯이 사무원의 실수였다고 합니다. 아직도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개표의 최종 결과값이 아닌 1차 결과값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수원정의 결과값으로 게시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의 말로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한다면서 작년 12월 말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을 선거 방해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들이나 후보들을 싸워 이겨야 하는 당사자로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익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단지 승소를 추구할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덜어주고 피와 같은 국민 개개인의 주권 행사와 그 행사들의 총합으로서 국가 주권을 온전하게 보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무결성을 믿지 않는 국민들이 절반 가까이에 이르고 있지만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느 쪽도 선관위를 제대로 견제, 감독하지 못하며 자체적인 정화 능력 또한 의심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2024년 총선에서도 전국 각지에서 선거관리의 무결성을 위해 맨손의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투표소에 CCTV 설치가 금지되어 있기에 시민들은 발을 정자를 써가며 사전투표자의 수를 육안으로 집계하여 선관위가 발표한 투표자 수가 수십 표씩 증가된 것임을 여러 곳에서 발견하고 항의하였지만 제도적으로 교정될 길이 없었습니다. 투표함의 이동이나 봉인 등에 항의하다 고발되어 벌금형을 받는 등 고초를 겪은 이름 없는 시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이 왜 밤을 새워 선관위 앞을 지키게 되었을까요? 이들이 모두 근거 없는 선동에 빠져 국가를 혼란시키는 사람들일까요? 다른 모든 기관이나 사람들은 몰라도 선관위는 결코 그렇게 말해선 안 되는 기관입니다.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는 강제나 협박으로 획득될 수 없고 선거 관리에 대한 신뢰의 획득은 선관위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국민들을
거짓말쟁이, 음모론자로 몰아갔고, 이런 선관위를 견제 감독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거친 광야에 맨몸의 국민들만 내버려진 형국이었습니다. 비상계엄을 통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지시는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피 같은 국민 주권은 주권자인 국민 모두가 각성하여 지켜나갈 때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을 부분 기관들이 외면할 때 국가 전체와 국민 전체의 생명선을 지키고 대변해야 할 책임은 단 한 사람,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은 그 책임을 외면하지 않았고 비상계엄과 선거관리 시스템 점검 지시를 통해 전 국민에게 국가위기 상황을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배의 밑바닥에 큰 구멍이나 침몰 직전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화재 경보를 울려서라도 알리고 그 배를 구하고자 했던 선장의 충정이었고 정당한 행위였습니다. 수천 년 인류 문명사에서 가장 발전된 체제인 천부인권, 보통선거, 자유민주 체제의 기초는 존엄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표를 피처럼 귀중하게 보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자유, 문명, 수호라는 고귀한 사명의 깃발을 높이 들어 올려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여기서 시간을 좀 끊어주십시오. 예, 휴정하고요. 예, 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